힘차게 박수 주시면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삽시다. 같이 잘 삽시다. 노회찬 5주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왔던 한 대목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특히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지, 특히 같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할 때마다 노 대표님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번 추모 주간에 가장 핵심적인 여러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어제는 심포지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노회찬 평전의 출간이 가장 큰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회찬 평전 발간 기념 북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이신 이광호 작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함께할 손님은요, 노회찬 대표님 원외 정당 시절부터 곁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7월 23일까지 노회찬 대표님과 함께 정치 여정을 함께 해왔던, 뭐라고 불러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항상 보좌관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박창규 전 보좌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전 이야기, 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들도 있지만 그 속에 노회찬이 이런 면이 있었나? 노회찬의 진가는 이런 데 있었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 소위 노회찬 비하인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먼저 저자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4년 걸렸다고 하셨죠? 네. 원래는 2년짜리 프로젝트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4년을 노회찬과 뒹굴었습니다, 사실. 네. 인터뷰를 한 사람이 몇 사람? 한 22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책이 2배 정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얼마를 덜어내신 겁니까? 네, 단행본 두꺼운 거 한 권 분량 덜어냈습니다. 1,300매, 처음에 제가 3,600매 했는데요. 한 2,200매 정도가 책에 나왔으니까 이만은 단행본 하나가 이제 날라갔습니다. 외전을 하나 더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외전 집필하실 계획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그렇죠. 글과목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마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자, 4년을 노회찬과 230여 명의 인터뷰 그리고 수많은 자료들을 보셨을 텐데 4년을 겪어보니 한마디로 노회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책 쓰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100번 이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거는 폭력적인 거다.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관심과 애정 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다고 봐요. 저도 이제 찾다가 떠오른 단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중국 고사에 나온 우공입니다. 우공이산.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 책에도 몇 번 언급됐습니다만은 유쾌, 상쾌, 통쾌한 의원이면서도 굉장히 과묵한 분이고, 우리 박창규 보좌관님이나 신장식 변호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일찍 자기의 직업을 고민하고 선택한 분인데, 이분의 직업은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정치를 통해서. 그래서 전두환 시절에는 할 수 없이 이제 지하당을 만들어가지고 혁명을 하려고 했죠. 그때는 지하를 좋아해서 땅 밑으로 간 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일단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천 지역 노동자 계급 해방투쟁 동맹부터 해가지고 인민노련, 진정추, 민중당, 그리고 결국은 민주노동당, 정의당까지 오거든요. 쭉 와서. 일관되게 한 거는 이분의 표현을 보면 자기가 오랜 기간 기관차 역할을 해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많은 손님들이 내리고 또 새로운 손님이 탔다. 근데 끝까지 이제 그 기관차에서 그 일을 해오다가 결국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삶을 중단하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우공이산. 근데 이분은 우공적산, 산을 쌓려고 했고 당을 만들어서 당이 집권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집권의 주체는 정당이잖아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래서 정당을 키우려고 무척 노력하다가 가신 그런 우공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산, 우공, 이산 이미 있는 산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을 만들려고 했던 분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함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박창규 님 합시다. 예. 뭐 보좌관도 아닌데 전 보좌관 이렇게 부르는 것도 그렇고 원외 정당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노 대표님과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 날 그 순간까지 곁에서 한 20년 지켜보신 건가요? 그러면 함께 활동을 한 게? 노 의원님 직접 처음 뵌 게 92년도니까요. 92년 그 총선 직후에 뵌 거니까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된 거죠. 2018년. 아니다, 30년 가까이 된. 그렇죠. 계산을 잘 하세요. 이게 세월이 이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2018년 7월 23일이니까요. 마지막 가신 날짜가 92년부터 보셨으니까 그 28년. 계산 26년인가요? 계산이 잘 안 되네. 저도 26. 하여튼 사반세기 정도 보셨어요. 사반세기 곁에서 함께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함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직업 정치인 본인을 70%의 긴장감을 가진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직업 전투원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규정하셨거든요. 여기 이 책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를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이게 참 묘한 여러 가지 의미를 이따가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70%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직업 전투원 노회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도 가끔씩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제가 어느 노 의원님 관련해서 어느 책에 이제 짧게 한마디씩 할 때 공식적으로 했던 멘트는 선배이자 동지이자 스승이었다. 저에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공식적인 멘트고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다양한 면을 가지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진보정당 운동을 하고 또 국회에서 비서관 보좌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 면이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중에 한 면이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제 평전에다가 제가 그냥 가볍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탄원서를 조직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분들 중 많이 노력을 하셨고 했지만 그때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은 사실 심상정 대표였어요. 각 의원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도정받고 이런. 근데 이제 본인은 정작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열심히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특이하신 분이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인터뷰할 때 잠깐 지나가면서 했더니 그거를 책에 쓰셨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하여튼 그 승부욕이 강하고 굉장히 집요하신 분. 그리고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을 같이 보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무언가를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를 이렇게 좀 태운다는 말도 있고, 어떤 직종에서는 그걸 태운다는 말도 있고, 어떤 직종에서는 굉장히 끝까지 집요하게 이제 일을 시킨.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일반 직장의 어떤 관계에서 상하 관계면은 요즘 같으면 갑질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노 의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보정당을 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지적 관계에서 의원은 의원대로 역할을 하고 보좌관은 보좌관대로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집요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함께 의기투합을 한 관계였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보낸 시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여튼 술을 마실 때는 굉장히 유쾌하고, 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따뜻한 문자 메시지 말 한마디 하시고, 2016년, 18년 이런 지방선거 하러 창원에 가서 장시간 동안 우리 비서들하고 같이
고생하실 때는 또 문자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직접 오셔서 격려도 하시고 이러면서 또 하는 그럴 때는 어쩔 때는 좀 그 가까운 친형 같기도 하고 뭐 일단 다양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솔직하게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이제 기획위원장하고 노회찬 대표가 이 사무총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민주노동당 시절에. 근데 아마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서 이때 좀 우리 쉬었으면 좋겠다. 당직자들도 이렇게 이제 총장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야. 권력에 멀수록 쉬는 날이 많죠. 그냥 이랬습니다.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권력에서 멀수록 쉬는 날이 많지요. 아 참나 못된 선배죠. 예? 근데 그 말을 듣고 놀자는 얘기를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대선 2002년 대선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기획위원장 할 때인데 이제 막 발령을 다 했어요. 트렁크에다가 옷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라꾸라꾸 침대를 끌고 사무실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잘 테니 니들은 집에 가서 잘 수 있으면 자봐라. 어떻게 해요? 사무실 주변에다가 방을 구해달라고 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러면서 모든 당직자의 가정이 매우 힘들어졌었다. 2002년 대선 때. 자, 이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전은 처음에 이제 총평 같은 걸로 시작을 해서 연대기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책의 구성에 따라서 연대기 부산에서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에서 경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량초등학교 시절부터 유년 시절부터 저 사진에 누가 노회찬 대표죠? 예, 여러분이 보신 오른쪽에 가운데 계신 분이 54년생 노영란 누님이고요. 이쪽이 노회찬. 예. 그리고 저 막내가 노혜건 남동생입니다. 네. 60년대 초에 찍은 사진. 노회찬 일가는 원래 부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부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부산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뭐 국제시장 그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은 50년 12월에 이제 한경도 쪽에서는 흥남 바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쭉 이제 피난을 오는데 여러분이 국제시장에서 본 그 장면은 민간인 후퇴를 5일 동안 해요. 군인 10여만 명하고 민간인 10만 명을 이렇게 철수시키는데 국제극장 영화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은 상대적으로 덜 붐벼요. 그리고 거기는 뭔가 좀 그 전쟁 통에도 좀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먼저 오고 그랬는데 이제 노연이 그 댁이 여가가 굉장히 좀 부잣집이었는데 미군들을 숙식을 거기서 해줘서 아마 노연 어머님하고 남동생은 먼저 미리 좀 배를 일찍 태워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으로는 덜 붐빌 때 왔는데 거제까지 온 거는 부산에 워낙에 피난민이 많아서 거제로 갔거든요. 거제 와서 거기서 이제 두 분이 아버님 쪽도 흥남에서 철수를 피난을 왔고 그래서 그때 거제에서 결혼을 하신 다음에 한 50년에 오셨으니까 다음에 3년 정도 거제에서 결혼하고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옵니다. 부산으로 이사 온 건 아무래도 직장이라든지 이런 게 더 부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노연 아버님께서 유엔 민사처라는 데서 일을 하셨습니다. 유엔 CACK라고. 지금 보면 한 20대 피난 온 신혼 부부가 앞으로 자식들 낳고 어떻게 우리가 생활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유엔 민사체에서 방역 관련 일을 아버님께서 하셨는데 나중에 부산으로 와서 이 집이 노연이 약방집 아들이 되거든요. 약방을 하고 아버님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거제에서 거제까지 왔다가 3년 있다가 부산으로 가고 이게 아마 이
그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흥남에서 두 분 다 피난 와서 거제에서 만나서 전쟁 중에도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결혼해서 사는 거는 멈출 수 없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찢어지게 가난한 피난민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진에서도 그렇고 보면 또랑또랑하고 이게 옷도 굉장히 좋은 옷이. 옷도 좋은 옷이죠.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이런 집안에서 자라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로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요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성적표인데 그 노 의원이 이제 본인을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얘기할 때 이제 반항적 모범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말썽꾸러기로 사고를 많이 치고 밖에서 일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좀 엄마한테 많이 혼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6년 동안 반장을 했고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통지표에 써 있는 건 뭐 모범생이다라든지 뭐 교과가 우수하다든지 뭐 이런 건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정의감이 투철하여 비판력이 강하나 무력행위가 있다. 이게 4학년 때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도경자 선생님은 여성 선생님인데 저가 그 생활기록부나 통지표에 무력행위가 있다는 이런 표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제가 5학년 담임 선생님에 찾아가서 노현이 신덕만 선생님이라고 5학년 담임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그 신덕만 선생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애들이 막 시끄러우고 그러면 그 시끄러운 거 좀 조용히 시키려고 그런 거다 이랬는데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막 조용히 하게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좀 무력적이어서 막 이렇게 몽둥이 가지고 책상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뭐 하도 화가 났는지 뭐 그런 게 반 동무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 화가 난다 이런 걸 일기에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무력행위라는 표현이 보면은 그 초등학교 때는 보면 좀 약간 욱하는 성격. 아까 이제 승부욕도 말씀하셨는데 승부욕과 욱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60이 넘은 지금 그 노 의원의 친구도 그때 해찬이가 나를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생각하면 억울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얘기하다 팍 이렇게 주먹이 나온대요. 근데 그런 게 아마 5학년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004년 12월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라당과의 폭행 공방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공개 발언을 하나를 하십니다. 뭐라고 공개 발언했지 혹시 박창규님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구체적인 발언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건을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개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건은 뭐 좀 지저분한 거고 저쪽 당 보좌관들이나 이쪽에서 말도 안 되는 거를 했는데 이게 노 의원이 하신 말씀이 나는 11살 이후로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폭력 행사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번쩍 띄어가지고 11살이면 5학년 정도 되죠. 네. 4학년, 5학년 정도인데 왜 이 양반이 11살이란 나이를 기억하고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그 전에는 약간 친구들한테 폭력이라는 게 엄청난 뭐 지금 무력행위. 무력행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그 욱하는 성질이나 이런 게 어떤 기질적인 측면이라면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약간 비활성화시킨 어떤 계기가 있을 거는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뭔지는 딱 떨어지지 않는데 추정할 수 있는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노 의원 때까지만 해도 중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부산에서는. 시험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그때 초량 국민학교가 반이 애들이 안 바뀌어요. 남녀 합반으로 4년까지 가고 5학년이 되면 남녀 각반하면서 반이 바뀝니다. 왜 그러냐 이제 수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수험생 모드로.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 지역의 이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부산중학교라든지 경남중학교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당시만 해도 잘 믿기지 않지만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공부를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모드가 바뀌어서 막 그래도 좋아하는 만화도 그때부터 안 읽고 어떤 종류의 변화가 그런 게 이제 환경적 요인이 있고 하나는 그 노회찬 어머님이 굉장히 엄한 훈육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지속적인 교육의 효과,
어떤 환경의 조건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게 초량 국민학교에서 부산중학교 갈 때 수험표입니다. 예, 아이 똘똘하다. 사실. 그래서 이제 부산중학교로 시험을 쳐서 가게 되죠. 부산중학교에서는 별명이 노괴물입니다. 노괴물, 괴물. 왜 그랬습니까? 그냥 그 뭐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건 물론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이 기상천외한 얘기들 많이 해서 좀 웃기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말 때문에 또 어떤 기획 생각하는 거. 뭐 한 번은 이렇게 중학교 때 반에서 좀 막걸리 좋아하는 놈이 막걸리를 사와도 되겠냐 해서 노 의원이 중학교 때 반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사가지고 반에 때려다 돌렸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책에는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없는데 그 얘기는. 요때 써먹으려고 책에 안 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책임은 이제 반장이니까 반장이 지고. 그래서 이 무슨 무력행위나 이런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평가들이 이제 중학교 때는 나오는데 어쨌든 그 말을 많이 잘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전에 인터뷰하실 때 보면은 집에서 어렵게 산 얘기는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집이 조금 있게 살았다는 얘기 거의 안 하시는데 피난민들이 오니까 어렵게 산 건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국하고 그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좀 버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많았죠. 많아가지고 이 돈을 꽤 넉넉하게 주시고 그럼 초등학교 때도 인기 많은 거는 말도 잘하고 그랬지만은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많이 줘요.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리더였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 명씩 더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예. 영화를 보고 온 것보다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 더 재밌는 그런 타입이에요. 보니까 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도 회찬이가 하면 세상 재밌다는 거예요. 세상. 중학교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노괴물에서 이제 노지심, 수호재산 노지심 얘기가 나오는데 노지심이 별명이었는데 고1 때 이분이 여름방학 때 그 화엄사에서 한 달 동안 있는데 갔다 와서 화엄사 중들하고 축구한 얘기 뭐 화엄사 중이 막 중풍을 썼다는 얘기 막 이런 얘기를 장풍 중풍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장풍. 사람이 날라가다는데 이게 완전 구라 같은데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부산 사투리 써가면서 막 이러니까는 그때부터 저놈 물건이다 이런 이제 평이 생겼죠. 그 이제 또 술도 뭐 고등학교 때도 꽤 좀 하신 것 같고. 제가 그 옛날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들은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건 지금 이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가서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는 별로 성에 안 차신 분이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누구를 때릴 수도 없는 거고. 무력행위는 11살에 끝났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활동적인 어떤 운동 같은 것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기억에 그때 무슨 그 펜싱부는 없었는데 펜싱 부산 중학교에서 그 전국체전 같은데 그게 출전하면은 그 체육 선생님한테 어떤 뭔가가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체육 선생님이 그 애들을 모아가지고 단기간에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출전시키는 이런 과정에 펜싱도 하고 그랬다는데 노 의원님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렇게 몸이 굉장히 키는 그렇게 크시지 않지만 굉장히 다부진 몸을 갖고 계시고 특히 이 하체가 굉장히 좋으셔요. 근데 본인 이 하체는 그때 당시에 그때 만들어진 거다. 이런 자랑도 엄청 하셨고 의원 활동하면서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하고 이제 서울시청에서 만날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 때문에 시간을 못 맞춰져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소문 앞에 그 중앙일보사가 있어요. 거기서 차가 막혀가지고 벌써 한 10분 이상 늦었는데 주민들은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야 내려 이러는 거예요 차에서. 그럼 그 중앙일보사 앞에서부터 시청까지 거의 뛰다시피 하는 속도로 걸어가는데 그 엄청난 그 하체의 힘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새삼 그걸 다시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 운동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그 펜싱 간 거는
그 부산에서 중고등학교 이렇게 전도 학교들 그 무슨 체육 경기가 있거든요. 근데 펜싱을 가야 되는데 펜싱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장하는 자들 펜싱을 하라 그래서 제가 한 거고, 운동과 관련돼서는 똥고랑 공과 관련돼서 노현 아주 젬병입니다. 공 갖는 거, 야구든 축구든 너무너무 못해서 유명한,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해서 유명한 이구동성으로 그걸 이제 증언을 하고, 다만 이제 그 펜싱 같은 거는 그 반장이기 때문에 나가서 좋은 성적도 못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부산고 낙방 미스터리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괴물이 부산고등학교 원소를 썼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죠. 네. 하나는 감기약 부작용설, 이른바 약물설입니다. 약물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항설. 나 서울로 가고 싶었는데 부산고등학교, 부산에 있으라고 하니까 저항설.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밌는 게 지금도 그 이렇게 저항설을 좀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노 의원이 분명하게 어떻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기에 제법 길게 쓴 일기가 있는데, 그 시험 보러 간 날은 맑은 날이라서 하느님도 다 보고 계실 텐데 하느님도 모를 거다. 이래 놓고 일기에 본인이 골려요. 일기장에서. 궁금하지? 안 가르쳐 주지 하고 일기장 보면. 본인도 일기장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 친척분이나 이런 분들 또 이제 노회찬 의원을 뭔가 천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저항설을 믿죠. 얘가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약물 복용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기약 잘못 먹었다는 등 뭐 뭘 잘못 먹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신빙성 있는 건 동생의 증언인데, 동생이 큰 다음에 그 얘기를 형이 했는데, 약을 잘못 먹어서 그랬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턱걸이도 뭐 합격선이 10개라 그러면은 그냥 8개하고 다 한 줄 알고 내리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듣고도 여전히 저항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네, 신봉하시는 가족분들이.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시험을 봤던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 예, 지금은 국가교육위원장이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부산고등학교 가면 노회찬을 만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노회찬이 떨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고, 부산에서는 그 또래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떨어져 노회찬이? 그러고 나서 재수를 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삼촌이랑 외삼촌 집에서 재수를 하고, 외삼촌은 운동권이었습니다. 예. 근데 수혜를 그 외삼촌으로부터 사상적 수혜 내지는 자유 이런 수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재수를 하고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만나게 되죠. 네, 저게 1972년 10월 17일 오후 사진일 겁니다, 아마. 근데 10월 유신. 그 박정희 10월 유신 발표한 날인데, 그때 이제 재수할 때죠. 노 의원한테는 사실은 그 부산고등학교를 떨어진 게 행운이기도 하고 인생에서 큰 전환점에 든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청소년들이 부모를 벗어나고 싶긴 하는데, 어머님의 그 엄한 훈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그래서 서울에서 만났던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 본인은 서울역에서 내리면 서울 공기는 자유롭다. 이게 마치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 새로운 자유도시 같은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노 의원이 뭐 그 부분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런 표현을 써요. 직접 서울의 공기 자유롭다. 그래서 부산에서 느끼지 못했던 서울 공기를 만났고, 두 번째는 유신을 만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인터뷰할 때 당신은 그때 뭐 80년대부터 그 무슨 레닌 그 모델의 당 만들고 이러니까 그 존경하는 그 정치인이, 영향을 준 정치인이 레닌이냐? 그랬더니 나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정치인은 박정희다 이랬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독재. 그래서 그런 독재를 만났고 자유를 만났고, 그리고 저 시기에 유신 정권하고 싸우는 제야 민주 세력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얘기된 이제 잡지를 만납니다. 달이라는 잡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만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그렇게 크게 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본인도 그런 표현을 쓰셨고,
근데 서울에 와서의 그런 몇 가지 만남이 이분을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흔히 나중에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전쟁을 겪은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그리고 이 쿠데타를 재수생일 때 겪고 나서 본인은 그 다음 날 전 국민이 일어나서 말이 안 되잖아요. 국회가 해산되고 대한민국 헌법에 법 어디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전 국민이 다 일어나서 뭔가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너무 평화로웠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을 굉장히 강하게 겪었고 전쟁을 겪은 소년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다. 유신을 겪은 노회찬은 이전의 노회찬이 아닌 사람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에 더 가고 싶었나? 경기고등학교에 가게 됩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사실 그 중학교 때 보면은 진학은 경기고등학교 가고 싶고 직업은 의사가 하고 싶고 근데 저가 노현보다 한 살 어린 57년생인데요. 저희 때 보면은 공부 좀 잘한 사람들은 부모나 친척들이 너 법대 가서 판검사 하든지 의대 가서 의사하라 이런 얘기들이 거의 유행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찾는 게 아니라 아 공부 잘하면 이런 데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래서 중학교 때 그 일기장 보면 슈바이처가 되고 싶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 거고 경기고등학교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근데 진학이라는 잡지 같은 거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데 뜻을 둔 것 같고 그런 증거들이 좀 있습니다 볼 때는. 네. 경기고등학교에 가서는 몰래 이종걸 의원 등과 함께 유신 반대 유인물도 뿌리고요. 예.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와 철학,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깊어지고 그런 뭐 유인물 뿌린다든지 하는 실천적인 일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다리 아까 잡지 얘기하셨던 근데 이제 김상현 돌아가신 분이죠. 전 국회의원. 훈홍이라고 DJ와 함께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고등학생이 만나러 갑니다. 그냥 뵈러 왔습니다. 책 저 다 있는데요. 고등학생이 그냥 갑니다. 그게 뭐 경기고등학교 다니니까 뭐 그런 스스로의 어떤 나는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모든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이 나중에 같이 노동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특히 정광필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전 뭐 경기고등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기고등학교 덕분에 이번에 경기고등학교 출신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학교 분위기라는 게 그 주로 기존의 세계를 사다리 타고 위로 올라가서 세계를 내 걸로 만드는 거, 세계에 내가 지배자가 되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학교예요. 학교 전체 분위기가. 뭐 동기가 황교안 뭐 이런 분들이 경기고등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노 의원이 1학년, 2학년 때부터 친해졌는데 평생 친구가 되신 분들은 이게 위로 올라가서 뭘 하자라기보다 세상을 뒤엎자 이런 되게 많지 않은 그 약간 비주류파들인데 그래서 그때 하는 분들은 뭐 노 의원보다 먼저 노동 현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노 의원보다 먼저 빵에 간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만나 아까 제가 서울에서 만난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나 유신이나든지 책인데 정말 중요한 게 고등학교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뭐 1학년 때 유인물 뿌리고 또 4.19 뭐 묘지도 가서 뭐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 자기가 운동을 단독으로 데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화장실에서 글을 한 줄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일어나라 아우들아 그 다음에 고3 형이 이렇게 써요. 그 일자리가. 자기 나름대로 뭐 주도 면밀하고 용의 주도하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뭐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안 넘어가겠죠. 근데 하여튼 데뷔가 고3 형을 이제 사칭해서 참칭하여 예, 참칭 선동 이렇게 쓴다. 예, 끝나고 나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그 고대 정외과를 가는데 3수, 4수 끝에 나이를 보자면